자, 우리 오늘 무형자산부터 보면 되죠? 맞죠? 72페이지. 어제 저 손상까지 봤었잖아. 회수간의 이야기하고 그죠? 자, 무형자산을 봅시다. 자, 이 무형자산은 우리 유형자산하고 똑같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자산은 맞는데 형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에요. 근데 이 무형 자산을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는 게 형체 식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수업하는데 삼성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건지 알겠죠? 혹은 가슴에 바나나 킥이 있어요. 그럼 어디 있는지, 어디 브랜드 건지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그걸 제가 아무 곳에나 그 마크를 쓰면은 상표권 도용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겠죠? 그럼 그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형자산으로서의 요건들이에요.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외부사들이. 그리고 우리 기업이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도용해서 못 쓰도록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산의 요건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지 우리는 자산으로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자산으로 인식 요건을 다 갖췄을 때에 우리는 무형자산이라고 할 건데, 자, 이 무형자산이 우리나라에 그 무형자산 회계가 들어온 게 77년도인데, 이 무형자산이 우리나라가 인식을 제대로 가지는 건 그 한미 FTA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돼요. 한미 FTA 이전에는 무형자산에 대한 감도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는 저작권에 대한 것도 별로 없었고, 뭐 심지어는 IF 이전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짝퉁 테이프라고 해서 길거리에 그냥 카세테이프 팔고 막 그냥 복사한 거 팔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저작권 이런 거 생기면서 흔히 말하는 우리 작곡가 작사가 이런 사람들 있죠. FTA 이후로부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지적재산권들을 인정해 줬지, 그 전까지는 음반 제작사라든지 아니면 가수라든지 공연해야 되니까 기획사만 먹고 살다가, 이제 그 저작권에 대한 걸 하면서 분배되면서 가수가 30인가 그렇고 작곡가가 제일 많이 가져가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인지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영업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사실 그 프랜차이즈라는 외래어를 한국말로 바꾸면 영업권이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대한민국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거라는 상상을 못 했겠죠. 77년도에 세법하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어요. 그럼 전혀 상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영업권을, 우리 권리금이라고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이 권리금을 영업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리는 바람에 개정 과목이 조금 꼬여서 우리나라는 외래어들은 외래어 그대로 개정 과목을 써요.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그냥 외래어를 개정 과목 그대로 쓰는데, 자, 이 영어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라는 법인이 있어요. 자,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자, A라는 법인에 색으로 떴는데 더 안 나와. 재무제표를 보니까 자산에 기계 장치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치 있고, 그리고 우리 재고 자산에 제품이 500만 원치 있고, 그리고 부채가 장기 차입금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면 얼마 주고 인수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저 기업을 인수한다면 얼마를 주고 인수할까요? 자산은 내가 인수하면 자산대로 나한테 들어올 거고, 부채도 내가 인수하면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의 순자산 가액이 얼마죠? 1500에 300이 갚아야 되면 1200이겠지. 그럼 1200 주고 사면 된다라는 걸 알겠죠? 이 회사의 가치는 1200이에요. 순자산 가액은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럼 이 회사를 우리가 인수한다라고 볼게요. 자, 인수를 하면 자, 차변의 기계장치는 기계장치대로 들어오고 제품은 제품대로 나한테 얘가 500만 원에 들어오게 되고 부채는 부채대로 장기 차입금 3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사면서 이 회사한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지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럼 2천만 원을 지급했다면 자, 이 둘이 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800만 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났죠. 그럼 이 800만 원을 왜 더 줬을까? 그렇죠. 이 회사가 재무제표는 안 적혀 있지만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그런 우리 무형의 자산을 인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는 거 방금 권리금이라 말했죠. 그 권리금을 우리 계정 과목으로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그럼 우리는 이 영업권은 외부에서 이렇게 구입한 영업권은 자산의 인식 요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산의 인식 요건에서 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800만 원 더 줬네라고 알 수 있잖아. 그죠? 이 회사의 자산 가액보다 800 더 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 자산의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데 자, 이건 외부에서 구입한 거는 인정하지만 이 영업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자, 내부에서 창출한 거는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 창출한다는 건 뭐냐면 이 회사를 인수했어. 권리금 주고 800 주고 인수했죠. 그런데 내가 사업을 잘해서 이제 은행에 확장하려고 대출 받으러 갔어요. 내 자산이 얼마냐라고 하는데 나는 봤더니 이제 나 사업 잘해가지고 권리금 한 2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 영업권 2천이다라고 적었었으면 은행이 날 미친놈으로 볼 거예요. 빈 가게에 여러분들이 떡볶이집을 해서 떡볶이집이 잘 돼요. 그래서 확장하려고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는데 나한테 재무제표를 달라는 거야. 사업자에. 그래서 재무제표에 지금 우리 떡볶이 가게 팔면은 권리금 1억 받을 수 있으니까 내 자산에 1억이 있다라고 쓰면 은행은 날 이상한 놈으로 보겠죠. 그거예요. 한마디로 무형자산은 죄송해요. 영업권은 외부에서 구입한 거는 인식을 하지만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개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영업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73페이지로 가면 자, 우리 계정 과목의 특허권, 실용실험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에 우리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걸 과거에 우리가 무슨 디자인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용실험권이 생길 거라는 이런 의장권이 생길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정 과목으로 산업재산권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재산권이 소분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업재산권이라는 계정 과목도 쓰고 특허권도 쓰고 디자인권도 쓰고 다 쓰고 있어요. 계정 과목으로 전부 다 좀 웃긴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개발비라고 하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개발비는 우리가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을 할 수 있어야지만 개발비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 보면 지워도 되죠? 자, 그럼 자,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연구 단계예요. 자, 연구 단계가 첫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연구 단계는 시장성 조사, 이거 개발해도 사람들이 샀을까 이런 정도까지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제 개발 단계. 그게 좋다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드는데, 자, 이 개발 단계에서 세 번째가 저는 완성 단계라고 따로 표현을 해요. 자, 개발 단계는 아직 완성했다 못했다가 구분 둘로 나눠지는데, 이 단계는 아예 별도의 단계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연구 단계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연구비라든지 계정 과목으로, 혹은 경상 연구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라는 거야. 얘는 연구비나 경상 연구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개발 단계에 돈이 들어가는 건 대변에 돈을 지출하고, 차변에 경상 연구 개발비라는 또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비용 계정 과목을. 그럼 우리 완성 단계라는 건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 시, 이때 우리는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제일 중요한 글자는 완전히 충족해야지만 자산이지, 조금이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면 이건 자산이 아니고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개발 단계인지 완성 단계인지 결과가 단계가 모호하대. 그러면 비용 처리해야 될까요? 자산 처리해야 될까요? 그렇죠.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완성했는지 완성 안 했는지 모호하다라는 건 아직 완성 안 된 거예요. 완전히 충족 못한 거예요. 완전히 충족하면 바로 인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식 요건을 우리 개발비는 완전히 충족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개발비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야기고, 자, 그럼 우리 책에는 쓸데없는 무형자산에 또 막 창출 막 적혀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상각을 좀 볼게요. 자, 무형자산의 상각은 시험에 나왔던 키워드는 첫 번째가 모든 상각 방법을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상각 방법이라는 건 유형자산에서 우리 공부했던 정해법, 종료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해요. 무형자산도. 그런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못 선택할 때, 이때 우리는 정해법을 사용을 해요.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정해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다면 내용 연수 20년이 초과가 가능해요. 관계법령이나 아니면 계약에 의한다면 내용 연수 20년 초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잔존 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그럼 상각 회계 처리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선택이 가능하나 우리는 외부 이용자한테 간접법을 썼을 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외부 이용자한테 간접법으로 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우리가 썼을 때에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면 쓸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법으로 상각할 거예요. 자, 무형자산의 상각으로 했을 때 나오는 키워드들이 이거 가지고만 나와요. 어떨 때는 뭐 정해법만 사용 가능하다. 정해법만이라고 하면 틀린 거고, 또 여기에 합리적인 상각 방법 못 찾을 때 정규법이라고 오답도 나오고, 그리고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답 지문으로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나올 거니까 그냥 얘를 전제 틀로 정확한 지문을 기억해 두시면 어느 부분이 틀렸다고 체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무형자산 상각인데, 그럼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실기 계산할 때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볼게요. 자, 직접법으로 상각하는 건 어떤 건지 알겠죠? 대변의 개발비다, 대변의 특허권이다라고 해서 금액 바로 써버리는 게 직접법이잖아. 간접법은 대변의 누계액을 쓰는 거고, 우리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쓰는 거고, 그죠? 자, 그럼 이해했으면 문제에서, 자, 우리 회사가 취득을 2018년 1월 1일 날 했어요. 2018년 1월 1일.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장부 가액이 6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상각을 정해법으로 하고 내용 연수는 5년. 그리고 잔존 가액은 당연히 없다면 2020년 12월 31일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뭐 대변의 개발비라면 개발비라고 처리할 이 금액은 자, 얼마일까요? 자, 힌트는 이 문제를 쓰기 전에 여러분한테 줬어요. 힌트는 이걸 쓰기 전에 여러분한테 줬어요. 회계 처리를 직접법으로 한다. 그럼 어떻게 나왔지? 자, 얘는 20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이
이해 갔나요? 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해가면 그 다음 절대 안 잊어요. 근데 내가 바로 말해줘서 아 그랬나 보다 하면 다음에 되면 또 생각 안 날 수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왜 20만 원인지를. 잘 봐요. 얘를 2018년 1월 1일 날 취득할 때 차변에 개발비라고 100만 원에 산 거예요. 얘를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 날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20만 원을 하고 대변에 개발비 20만 원을 하고 또 2019년 12월 31일 날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개발비 20만 원 이렇게 처리했어요. 자,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개발비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죠? 60 되겠죠? 그게 지금 이 문제예요. 아이, 아이, 야, 그런 이상한 문제를 왜 냈겠어? 취득 같은 취득가액이지, 그죠? 당연히 지금 우리 감가상각하기 전 장부가액이지. 응, 지금 상각 전. 자, 주문 닫아요. 지금은 온도가 보통 온도가 아니죠. 손 조심. 자, 그럼 지금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장부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상각하기 때문에 장부가액을 주면 상각한 후에 금액을 준 거예요. 지금 상각한 후에 줬다는 건 지금 2020년도인데 이 금액을 준 거는 2018년, 2019년 이 두 해에 상각을 한 금액이 이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잔존 내용 연수는 이제 3년 남은 게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3년 남은 게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취득원가를 줬다면 100만 원이니까 5년도로 나누면 되는데 장부가액을 주면 우리는 잔존 내용 연수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금액만 쓰면 우리 계산 자료 입력해서 분개해 주는 건 알잖아. 그럼 우리가 이 금액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무형자산에 대해서 계산하는데 계산 때 나올 거니까 만약에 계산 문제에서 얘처럼 장부 가액을 주면 우리는 잔존 내용 연수로 나눠버리고 문제에서 취득 원가를 주면 그러면 그냥 총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취득 원가를 줬다면 100만 원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 지금 장부가액 줬으니까 60만 원이고 얘 5년인데 18년, 19년 두 번 했겠네. 3년 남았네. 3 하면 20만 원이 나올 거고 취득 원가를 줬다면 100만 원 줬을 거니까 얘를 5로 나누면 20만 원이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값을 나한테 문제에서 제시해 주는지를 봐서 나누실 때는 잔존 내용 연수로 나눌지 아니면 전체 총 내용 연수로 나눌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무형자산이고 자, 다음 이제 우리 81페이지 자본보다는 사채 먼저 보고 자본으로 갑시다. 자, 92페이지로 가서 93페이지. 자, 우리 내일 수업 없다고 한 거 못 들으셨죠? 우리 내일 수업 없어요? 내일이에요, 그날이. 근데 저도 일정을 보다 보니까 그럼 내일 수업 없으면 이번 주는
4일만 수업하고 다음 주는 우리 반은 3일만 수업하죠.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수업이 없어. 또 새해 첫날 수업 없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전 낮엔 수업 있어요. 어때 시간 내내 수업 그때까지 있는데. 근데 나한테 직장인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올까요? 그러게 내가 코로나인데 와야죠. 그랬더니 안 올 것 같은데. 그러길래 내가 그럼 빼요. 그랬다가 너 31일 날 올까요? 그러길래 코로나인데 와야죠. 그랬더니 근데 안 올 것 같은데. 그래 빼요. 그랬는데 빼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24일하고 31일 금요일이랑 25일하고 31일 1월 1일 금요일이란 거 몰랐어요. 그날 빼니까 우리 월화수만 보더라고. 다음 주는 16일 내일 하고 예 24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내일 하고 이제 다음 주는 월화수 내일 빼고 이제 목금 모시고 그래도 1월 달에는 이제 쉬는 날 없이 계속 제 얼굴 볼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죠? 저도 그걸 보고 우리 3일씩밖에 안 보네. 그러면 빡세게 나가도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쉴 때 심심하면 책 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사체라는 걸 봅시다. 자, 우리 사체는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장기 차입금이라고 이렇게 쓰면 거래처를 쓰죠. 분기할 때 이 장기 차입금은 어떤 의미냐면 특정인에게 우리가 금전을 차입한다라는 게 장기 차입금이에요.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 빌리면 우리는 회계니까 이 기록만 써두는 거지. 우리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라든지 혹은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겠죠. 그죠? 우리 돈 빌려 주거나 받으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사채라고 하는 얘는 원래 회사채라고 하다가 이 사자가 회사 사자예요. 그래서 이 앞에 회자 또 붙이는 건 이 두 번 회자라 그래서 옛날 역전압이라 말 안 해요? 아시죠? 어릴 때 역전압 쓰다가 앞전자니까 앞자고 빼야 된대서 역전이라고 이제 말을 바꾼 것처럼 회사채도 회자가 얘 사자가 회사 사자예요. 여러분들이 TV에 대출하는 건 개인 사자의 사채고 얘는 회사 사자의 사채예요. 그럼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회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금전을 차입하는 수단을 우리는 사채라고 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들한테 누군지 따지지 않고 난 대량의 금전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채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요. 그럼 이 사채를 우리가 발행을 한다는 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처럼 우리는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갚을 의무가 채무라 그랬죠. 그럼 그거에 대한 권리 증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흔히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하죠. 그럼 이 채권을 우리 회사들이 발행하는 걸 사채라고 하는 거예요. 사채. 자, 그럼 이 사채라는 제도를 쓰기 위해서 자 보면 지금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자, 혹시 써보신 분 친구하고 돈 빌려주고 할 때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친구끼리는 써줘야 어차피 돈 안 갚으면 안 벌 사람 돈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민사 가야 되기 때문에 받기 힘들어요. 얘는 진짜 간단해요.
공정받았죠? 그러면 그냥 가지고 법원에 가면 집행관이 바로 갑시다 해가지고 그 집 가서 바로 그 사람 횡령죄로 잡아넣어 버려요. 그럼 그 가족이 누구든지 와가지고 돈을 갚아줄 거예요. 정말 좋은 거죠. 어차피 친구가 돈 안 갚으면 사람도 버리는데 돈이라도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친구하고 끈끈한 정을 위해서 친구야, 내가 한턱 쏜다. 내가 공정비 낼게 하고 가서 법무법인 가서 공정 쓰는 거야. 그러면 줄로 돼 있는 곳에 다시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내용에 원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통장으로 계좌번호까지 써서 거기로 넣고 이자는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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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적어서 얼마의 금액을 몇 원까지 나눠 가지고 금액을 어디 통장으로 넣고 전부 다 써요. 근데 그 날짜에 그 돈을 안 넣는 순간 바로 법원으로 가면 돼요. 엄청 편하죠. 차용증 쓰는 사람들은 좀 바보라고 생각해요. 친구하고 한 10년간 무슨 소송하고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결국 질려서 못 받는 거 감정만 상하는 거고 이게 좋아요. 근데 이건 아는 사람들하고 일어나니까 누구 씨라고 쓰잖아. 근데 채권은 그게 아니고 이 종이 쪼가리에 가지고 있는 본권을 소지한 자에게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더 깐깐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법이 정하고 있어요. 이 발행하는 이 채권, 증권에 먼저 액면가를 써요. 자, 액면가액을 다른 말로 표시가격이라고도 해요. 그럼 표시가액 혹은 표시가격. 자, 그럼 이 액면가가 이 한 장이 얼마 빌려준 거다는 증서니까 만기가 되면 돈 갚겠다는 금액이 액면 가격이에요. 그 증권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만기가 적혀 있겠죠. 기간. 우리가 차입해서 같이 운영하는 차입 기간이 적혀 있고 그리고 돈 빌려주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액면 이자율이 적혀 있어요. 액면 이자율을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해요. 액면 이자율. 자, 그럼 예를 가지고 들면 액면가액이 100만 원이에요. 만기가 3년이에요. 액면 이자율이 10%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X년도 1월 1일 날 발행했다면 연말에 이자 준다 했을 때 무조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자 지급일에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의 이자를 줘야 돼요. 이걸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회사는 바로 부도내요. 상법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만 원. 그래야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자하고 원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거죠. 그죠? 그래서 법이 정확하게 이를 지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채권, 증권 등의 사채 이자표 그리고 만기가 된 국공사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현금이 현금성 자산할 때 현금의 통화대응 증권에 적혀 있잖아. 왜냐하면 만기가 되거나 된 우리 국공사채 이자표는 은행 가면 그냥 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우리 계정 가면 갈 때 앞에 보면 그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급이 안 되면 걔가 부도가 날 거니까 당연히 어디 은행 가든 간에 현금할 수 있으니까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채를 발행하면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100만 원이라는 이 돈을 무조건 100만 원 갚아야 되고 무조건 이자를 10만 원만 줘야 되고 돈 더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안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단점. 장점이자 단점인 이유가 이 액면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말할 만큼 힘들어요. 우스갯소리로 중소기업에서는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자율 바꾸고 싶죠. 그냥 법인 새로 설립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이야기할 만큼 얘를 바꾸기 힘들어요. 그럼 그냥 한 번 발행하고 나면 영원히 이 내가 발행한 채권 다 이 이자율이야. 그런데 우리 시장에 형성된 시장 이자율은 이놈은 계속 변한다는 거죠. 시장에 형성된 이자율은 야 계속 변한다는 상황인데 얘는 그대로니까 우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볼게요.
첫 번째 시장 이자율이 10%로 동일하다라고 하면,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거가 액면 이자율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우리 거가 액면이에요. 액면이 우리 거야. 우리가 발행한 거에 적혀 있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의무. 액면이 우리 거예요. 그럼 우리 거의 이자율보다 하고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이 같은 경우에 우리는 액면 발행을 한다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가 분개를 할 때, 자, 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럼 차변에는 지금 사채 발행했다는 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돈 빌렸어요. 그 말인 거예요. 사채를 발행했어요. 이 말은 돈 빌렸어요. 그럼 돈 빌렸으면 차변에 나는 돈을 빌렸으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기간에 따라서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런 거 썼잖아. 채권은 최소 3년에서 6년이에요. 그럼 얘는 3년 이상 되겠죠. 1년짜리 그런 건 없어요. 최소가 3년이에요. 그럼 얘는 대변에 우리는 사채를 발행하면 부채 비유동 부채 계정 과목으로 사채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사채. 그리고 자네가 얼마 받든 간에 사채 발행하면서 얼마 받든 간에 무조건 이 금액을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대변의 사채, 그리고 여기에는 무조건 액면가를 써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액면가. 자,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무조건이라 쓴 거는 얘 안 쓰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저와 같이 이야기할 때 액면가 쓰는 첫 계정 과목이죠. 지금까지 액면가는 쓰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제 첫 계정 과목이에요. 이 금액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회계상에 얼마를 받든 간에 무조건 액면가 써놓고 얼마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같으면 우리는 100만 원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돈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깔끔하게 끝이 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우리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12%다라고 볼게요. 한마디로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큰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채권자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은 저한테 빌려줄까요? 시장한테 빌려줄까요? 시장에. 왜? 그럼 저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봤더니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3년 동안 매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해서 총 30만 원의 이자를 준다라고 하는데, 그죠? 이건 우리 회사 이야기고 우리 거에. 근데 여러분이 시장에 돈을 빌려주면 100만 원 빌려주면 12%니까 12만 원, 12만 원, 12만 원 해서 36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저한테 이 6만 원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겠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럼 저는 이 6만 원을 해결해 주면 똑같은 조건이 될 수 있겠네. 근데 상법은 무조건 100만 원 갚으래. 이자는 10만 원만 주래. 더 주는 것도 안 된대. 덜 주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럼 우리는 머리를 굴려야 되겠죠. 그럼 6만 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나는 상법이 시키는 대로 만기 되면 무조건 100만 원 갚을 거예요. 꼭.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100만 원. 자, 이러고 무조건 100만 원을 갚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자는 10만 원밖에 못 줘요. 그러니까 나 100만 원 갚을 테니까 여러분은 나한테 그럼 94만 원만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94만 원 주고 100만 원 갚으면 6만 원의 선이자 성격으로 떼고 준 거지. 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10만 원씩 이자를 주면 둘이 똑같은 조건처럼 가까워지게 되죠. 그럼 여러분은 나한테 돈을 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6만 원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그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내 거가 액면인데 내 거보다 시장이 더 크니까 불리한 조건인 거예요. 불리해서 나는 할인 발행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할인 발행은 내 거보다 시장이 더 크니까 액면이 내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얘는 부채인 사채를 줄여주는 차감적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얘는 사채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6만 원은 성격이 선이자 성격이에요. 선이자의 성격인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시장 이자가 8%라면 나의 액면 이자가 시장의 이자보다 더 크다는 건 내가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시장에 돈을 맡길까요? 저한테 돈을 빌려줄까요? 저한테 돈 빌려주고 싶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싫어요. 나는 은행에 어떻게든 은행이든 시장에 가서 빌리면 8%인데 왜 내가 굳이 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시장보다 비싼 10% 이자를 줘?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꼭 나한테 돈 빌려주고 싶대.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 대한민국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일이 없는데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국가들이 있어요. 잔무배안가 뭐 이상한 나라고. 그 보면 그 햄버거 하나 사는데 1조? 뭐 이상한 그 인터넷으로 뭐 보다 보니까 거기는 1경이라는 숫자까지 있더만. 근데 그게 화폐 개혁을 2번 한 건데. 그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버리면 그래 돼요. 그다음에 석유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1,000만 원에 이자율 20%짜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1,000만 원이 바닥을 치기 때문에 시장 이자는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 통화를 쓰고 있는 달러나 유로를 쓰고 있는 기업체에다가 채권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싶은 거야. 그런 나라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국가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는데 이자율 20%가 뭐 중요해? 공이 지금 몇 개가 몇십 개가 막 생겨 막 날아가 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생기는 건데 근데 저는 싫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거꾸로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저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너 만기 되면 법대로 100만 원을 꼭 갚아야 돼. 너 장부에 100만 원 갚을 거라고 무조건 적어둬야 되지. 그리고 넌 이자를 무조건 10만 원씩 줄 거니까. 근데 넌 지금 나한테 8만 원씩 시장이 빌리면 줘서 6만 원 때문에 3년 동안 하면 24만 원만 주면 되는데 30만 원 써야 되니까 6만 원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 나한테 10만 원 계속 줘. 대신 너 부담되는 그 6만 원 내가 줄게. 그래서 나는 100만 원 갚을 건데 거꾸로 얘가 106만 원을 나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106만 원을 받아서 이 6만 원 가지고 내가 이자를 10만 원씩 주면 8만 원 주는 거와 비슷한 효과가 나오게 되죠. 그럼 차이 나는 이 6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
6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이번엔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니까 이미 낼 거니까 이때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증 발행. 얘는 이해가시죠? 그죠? 자, 지금 제가 이론상의 성격들을 이야기하는데 붕괴는 간단해요. 예, 사채 발행하면서 액면가보다 작게 받은 손해본 돈이라고 붕괴하면 되고, 얘는 사채 발행하면서 액면가보다 돈 많이 받은 이익본 돈이라고 생각하고 붕괴하면 돼요. 붕괴는. 성격은 얘는 사채가 원래 106만 원에 발행한 건데 액면가를 상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상 계정으로 붙은 거예요. 얘는 사채의 가상 계정이에요. 얘는 사채를 원래 94만 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왜 돈 빌린 게 94만 원밖에 안 되니까 써야 되는데 액면가를 상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액면가를 쓰도록 회계 기준을 잡고 있는 거고, 그럼 얘를 94만 원 빌렸다라고 외부 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100만 원인데 6만 원 할인 발행해서 94만 원 빌렸어요. 받았어요라고 외부 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얘는 거꾸로 100만 원 갚을 건데 6만 원 더 받았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외부 용자한테 해줄 거예요. 내 장부에 이렇게 써가지고. 자, 이게 얘는 반대쪽에 있으면 차감 계정이고 같은 쪽에 있으면 가상 계정이죠. 자, 장부가액은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상 계정이 있으면 더하는 게 장부 금액이에요. 그 금액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다른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기에 더하고 빼는 수식 같은 계정 과목으로 붙어가지고 대주고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보면 지금 얘의 발행했을 때의 장부 금액 있죠? 장부 금액이 발행가예요. 발행가. 그럼 여기에 이때 발행가는 100만 원이죠.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 발행가는 100만 원인데 6만 원을 빼서 차감 계정 빼니까 94만 원이죠. 네, 받은 돈이 아니에요. 100만 원에서 차감 계정 6만 원을 빼서 94만 원인 거예요. 그럼 얘는 발행가는 100만 원인데 가상 계정 6만 원을 더해서 106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자, 사채 발행비가 3만 원이 더 들어갔을 때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좀 볼게요. 똑같은 여기에 이제 사채 발행 비용이 3만 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는 대변에 현금으로 사채 발행 비용 3만 원을 줬어요. 자, 그럼 우리는 사채 발행 100만 원짜리 발행해서 100만 원 받아서 액면 발행인 줄 알았는데 사채 발행 비용 때문에 오히려 손해 보게 됐죠. 3만 원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빼고 받았다면 97만 원밖에 못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 사채 발행 비용은 홀로 독립적인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얘 발행 안 했으면 안 들어갈 돈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발행하면서 손해 본 돈이에요. 발행 안 했으면 사채 발행비가 안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3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다음 이 글자만 좀 지우고 자 보면 자, 할인 발행에서 사채 발행 비용 3만 원을 줬어요.
그럼 우리는 처음 발행했을 때는 6만 원 손해 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발행하면서 3만 원이 더 들어가면 9만 원 손해 본 거죠. 그러면 우리는 4차 할인 발행 차금은 6만 원이 아니고 9만 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처음엔 6만 원 손해인 줄 알았는데 사채 발행 비용만큼 사채 발행하면서 더 손해 본 거잖아. 그래서 6만 원 손해가 아니고 9만 원 손해로 바뀐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 9만 원 됐는지? 자, 그럼 얘도 사채 발행 비용이 3만 원이 더 들어간다면, 우리 반 아니죠? 우리 거예요? 저기서 저러는 거예요? 환풍기를 꺼야겠네. 자, 그럼 자, 우리는 사채 발행 비용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6만 원이 이익인 줄 알았는데 3만 원 주고 나니까 이익 본도는 3만 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3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얘네들을 보면, 자, 처음에 액면 발행이라고 했던 애를 봤을 때 처음엔 발행가가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사채 발행 비용하고 나니까 사채 발행 가격이 얼마가 되죠? 사채 발행 가격은 얼마 됐어요? 발행 비용 저기 차감 계정 있으면 빼는 거라 그랬잖아. 할인 발행 차감은 차감 계정인데, 그러면 얘는 97만 원이 된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사채 발행비 때문에 사채 발행 가격이 얼마가 됐죠? 그렇죠. 91만 원이 된 거죠. 그럼 얘는 그렇죠. 103만 원이 된 거죠. 그죠? 자, 이해가시나요? 자, 붕괴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붕괴는 쉽죠? 자,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이런 힘든 걸 했어요, 우리. 자, 이론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 사채 발행 비용은, 자, 말로 먼저 해놓고 볼게요.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고 할증 발행 차금에 차감하고, 그리고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이 세 개를 지 만들어 쓸 거예요. 그럼 방금 제가 말했던 말이 뭐였냐면,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 더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 차감 줄이고, 사채 발행 비용을 보면 전부 다 사채 발행가액에서 전부 다 줄이게 됐죠. 이걸 글로 적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고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하고, 그리고 사채 발행가에서 전부 다 차감한다고 나오면 얘는 정확한 지문인 거예요. 사채 발행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자, 이해가시죠? 오케이? 되었잖아요. 그죠? 할증 발행 차금에 차감하고, 그리고 또 사채 발행가액에서 그냥 전부 다 차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정확한 지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지금 제가 우리 이야기 편이라고 가짜 숫자를 쓴 거예요. 숫자 쉬웠잖아. 그래서 쉽게 하려고. 근데 자, 이 부분 하나를 볼게요. 자, 보면 할인 가지고 좀 보면, 자, 우리가 액면 발행했을 때는 매년 연 이자를 10만 원씩 해서 3년간에서
총 이자가 30만 원이 나가는 거였죠. 그죠? 그럼 이렇게 10만 원씩 주니까 이자율이 10%였고 얘가 액면 이자였죠. 이자율. 그죠? 그럼 이 두 번째 거 예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린 지금 총 지급하는 이자가 36만 원이고 그럼 얘를 거꾸로 가보면 연 이자를 12만 원 주는 거고 얘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 12%니까 이렇게 된 거죠. 중요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계산하는 건 몰라도 돼요. 이거 CTA 시험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생각해보면 제가 얘 지워져 있는데 이 6만 원 쓰면서 선이자 성격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9만 원 늘어났으면 이자가 6만 원이 아니라 9만 원 늘어났네. 사채 발행비가 때문에. 그러면 내가 총 주는 이자는 39만 원의 성격이 되게 되죠. 그러면 1년에 이자가 13만 원 지급한 격이 되는데 그럼 이자율이 13%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는 사채 발행 비용까지 이자로 제가 역으로 치고 들어온 거죠. 그럼 이 이자를 뭐라고 하냐면 유효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은 틀린 거예요.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에 사채 발행 재비용까지 이자 비용으로 같이 이자율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예? 어느 부분을? 이거요? 지금 6만 원이었는데 9만 원 됐으면 이 3만 원도 제가 선이자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총 이자를 39만 원 주는 격이죠. 이때 36만 원이었는데 예, 3만 원으로 39만 원 주는 격이잖아요. 그러면 39만 원을 3년 동안 준다면 1년에 13만 원 준다는 건데 그럼 이자율이 13%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건 상관 안 해도 돼요. 지금 이 생각만 가지면 돼요. 사채 발행 비용 3만 원까지도 이자율로 같이 계산한 거 있죠. 그게 그것까지 합산해 가지고 이자로 생각해서 계산한 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에요. 그럼 이 유효이자율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회계상의 채권이래. 채무 증권은 얘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을 해요. 얘는 유효이자율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장부상의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을 유효이자로 인식하는 거를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효이자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채권의 장부가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주는 걸 우리는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해요. 자, 이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글자 우리 본 적 없나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없다고? 내가 전에 만기 보여준 거라면서 삼각호원가법 있는데 얘가 유효이자율법 써요. 나중에 볼 거예요.
나하고 한번 봤는데.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 할 때도 보고 사채할 때도 보고 채권할 땐 전부 다 유효이자율법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이번에는 저하고도 볼게. 사채 발행하는 거 진짜 가격으로 좀 볼게요. 혹시 전에 제가 한번 까미 계산기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무슨 까미 계산기는 아닌 본인 계산기 가지고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보시면 돼요. 똑같이 생겼잖아. 까미 계산기하고 까미 계산기라고 내가 다운받은 어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기능도 똑같아서 그 어플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먼저 빌려주고 은행에 넣어두고 나중에 이자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둬요. 이자가 12%예요. 그러면 1년 되면 나의 정기 예금의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얘는 112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돈을 가만히 두면 2년 뒤에는 얼마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난 계산기를 들고 있어요. 이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1년 더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140만 4,928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복리라고 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곱하기 1.12가 되는데 이 다음엔 이 금액에 곱하기 1.12가 되고 그리고 또 이 금액에 곱하기 1.12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이 되는데 자 그럼 이 금액들에 대한 표현을 보면 이 100만 원의 이 위치는 얘의 현재 가치고 시장 이자율 12% 100만 원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인 거에 12% 이때의 미래 가치는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얘를 미래 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표현이 얘가 현재 가치고 얘가 미래 가치인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의 시장 이자 12% 이때의 미래 가치는 저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 3년 뒤 100만 원의 12%일 때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걸 쉽게 말할게요. 돈 얼마 넣어두면 12% 이자 붙어서 3년 뒤에 100만 원 될까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1억 만들기 통장 이런 거 하잖아. 그죠? 그럼 얼마를 넣어두면 3년 뒤에 100만 원이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3년 뒤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라는 건데 쉬워요. 나누기 1.12, 나누기 1.12, 나누기 1.12 하면 돼요. 그러면 71만 1780원. 내가 사이를 너무 건너뛰었나? 자, 우리가 892, 857 그리고 797, 194 지금 얘가 뭐냐면 이 금액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 뒤에 이 금액이 되는 거고 이 금액을 넣어두면 2년 뒤에 이 금액이 되는 거고 이 금액을 넣어두면 3년 뒤에 이 금액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3년 뒤
100만 원의 현재 가치 12%일 때의 현재 가치가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갔죠? 오케이. 그럼 3년 뒤 시장 이자 12%인데 3년 뒤 1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쉽지. 공 6개만 떼면 되잖아. 100만 원의 현재 가치니까 1원이면 공 6개만 떼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0.711780이 되겠지.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왜 24냐면 얘가 우리가 말하는 현가계수라는 거예요. 혹시 현가계수표 본 적 있으신 분 있나요? 그 현가계수표 몇 년?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가 12%죠. 1.12 나누기 1년, 2년, 3년 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계산 지금 사치 계산기로 다 있었으면 제가 가르쳐 줬을 건데 없어서 그냥 내가 치고 하는 거예요. 저는 IFRS 하는 회사에서 매출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기로 두드려야지 현가계수표를 볼 수가 없어서 계산기로 이를 다 두드렸어요. 그게 더 빠르거든. 그럼 자,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저는 이제 이론에 대한 현재 가치에 대한 현가계수라는 걸 이야기한 거고, 자, 이런 거 계산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제가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현가계수의 의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11%일 때면 이 금액 아니에요. 3년 아니고 2년에도 이 금액이 아니에요. 이 계수에 몇 년에 몇 퍼센트 이자에 맞춰가지고 쫙 틀이 있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이게 곱하면 돼. 그거 쓰려고 친절하게 표 만들어놨는데 자주 봐야 되면 눈이 안 좋아서 그걸로 계산기 쓰는 게 편해요. 자, 그럼 이제 현가계수라는 걸 하는데 이번에는 자 우리 회사가 돈을 100만 원 빌려서 이자 이자를 1년 뒤에 10만 원 주고 2년 뒤에 10만 원 주고 3년 뒤에 10만 원 주겠대요. 이자를. 그럼 총 나는 상대방한테 3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년 뒤에 10만 원, 2년 뒤에 10만 원, 3년 뒤에 10만 원 줄게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30만 원에 말하지만 사실 이 10만 원의 1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와 2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와 3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의 합은 30만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자 그러면 1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89286 이 금액을 넣어두면 1년 뒤에 12%라면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79719 얘는 1년 뒤 얘는 2년 뒤째가 될 거고 그리고 뭐 얘는 똑같겠죠. 71178 되면 이 금액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상대방에게 3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얘를 실제적으로 다 합쳐보면 현재 가치로 해서 전부 다 내가 지급하겠다는 거 현재 가치로 다 합치면 24만 813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 지금 30만 원 준다라고 말했는데 30만 원이 아니고 1년 뒤에 1원, 2년 뒤에 1원, 3년 뒤에 1원을 준다면 총 이 3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콩 5개만 줄이면 되겠지. 그죠? 그렇죠. 2.4018813 잠깐만 내가 여기서 틀렸네. 183이네요.
183이면 얘가 2340 184이 되겠죠. 그죠? 자, 이 금액 의미 이해가나요? 얘를 10만 원이 아니고 1원으로 제가 계산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지수 왜 하냐면 얘가 연금 현가계수예요. 얘 가지고 매출액 잡죠. 그 장기 할부는 저걸로 잡는 회사들 있어요. 장기 할부 매출이 3,600만 원짜리 12개월 36개월 할부했는데 3,600이라고 써. 안 쓰죠. 한 3천만 원 돈 돼요. 짜라락 돌리면 미래에 돈 받는 거잖아. 3,600. 그럼 그걸 현재 가치로 땡겨야지. 그죠? 이런 식으로 땡겨올 거예요. 그 땡기는 방식이 이 방식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짓을 왜 했냐면, 자, 제가 앞에 이런 예를 들었죠. 사채의 액면가가 100만 원이고 만기가 3년이고 액면 이자율이 10%고 시장 이자율, 만약에 사채 발행비가 없다면 유효 이자율하고 같게 볼 수가 있겠죠. 얘가 12%이라고 할 때 지금 조건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그럼 자, 이 현가계수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현가계수를 자, 우리 사채 발행가를 구하는 방법은 사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은 세무유급에 많이 영향 없고 뒤쪽에 이자 계산하는 건 시험에 기출문제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데 세무유급 가면 이거 했던 기억이 아른붙이 나면서 그 수업 들을 때 두 번째 들으니까 좋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세무유급 때 처음 듣는 순간 깜짝 놀래요. 자, 사채 발행가에 구하는 공식은 우리 현가계수 곱하기 액면가에 더하기 연금 현가계수 곱하기 1년분 액면 이자를 더한 게 사채 발행가액이에요. 얘가 근데 얘 보시면 자, 현가계수 있죠? 지금 이 공식을 가지고 그대로 쓰면 현가계수 곱하기 액면가 100만 원이잖아. 100만 원 하면 71만 1,780원이 옆에 100만 원의 현재 가치로 온 거예요. 그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이런 수를 주는 거예요. 또 1년분 액면이자 100만 원의 10% 그러면 10만 원이 되니까 24만 183원이 되죠. 이게 이 앞에 제가 지웠던 10만 원씩에 왔던 그 이자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든 게 계수예요. 얘네들이. 그럼 사채 발행 금액은 얘 둘이 더한 거예요. 지금 얘 둘이 더한 거. 그러면 951, 963이 사채 발행 금액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자, 그럼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사채를 발행을 하면 자, 보면 자, 우리가 사채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무조건 얘는 액면가 그리고 나는 돈을 받을 건데 사채 발행 비용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럼 951, 963을 받게 돼요. 이 돈을 받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48,037원의 사채 할인 발행 자금 48,037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37원이
그럼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고 얘는 제가 선이자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자, 이 반대되는 회사의 취득한 회사의 회계 처리를 볼게요. 취득한 회사는 자,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봤을 때 이 돈 발행한 회사가 받은 돈이 이 회사가 준 돈이겠죠.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951, 963을 주며 이 회사는 차변에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래 만기 3년짜리니까 투자 자산으로 처리를 해뒀겠죠.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좀 시간이 아주 여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숫자를 자 카페에 정리해 놓은 걸로 자 보고 조금 빠르게 갈게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사채 테이블을 보려고 하는데 자, 사채 테이블은 자, 유효이자, 액면이자, 상가액, 장부가액. 자, 유효이자는 12%, 액면이자 10%, 상가액은 유효이자에서 액면가액을 뺀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처음 발행했을 때 X1년도 1월 1일 날 자, 처음 발행한 이 시점에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처음 발행했을 때 사채 장부 금액은 우리가 사채 그렇지. 왜 이 금액이죠? 여기서 이 금액 뺀 거니까. 그게 장부 금액이라 그랬잖아. 차감 계정이라 적어놨잖아. 얘 뺀 게 그거죠? 그러면 951, 963 이게 첫 번째 장부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1차 년도에 12월 31일 날 자, 우리는 유효이자율법이라 그랬어요. 유효이자율법이 이 앞에 적은 게 사채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를 하면 11만 4,236원 얘가 돼요. 이 금액의 12%한 거 얘가 6원이 되고 그럼 액면이자는 액면 이쪽 보면 안 되지. 여기 적혀 있는데 액면이자는 사채 액면에 적혀 있는 거니까 그냥 10만 원이지. 그렇지. 얘는 변할 리가 없죠. 자, 그럼 이게 뭔 의미냐면 자, 이 앞에 유효이자율법 했던 거 생각나시죠?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을 했잖아. 자, 돈 빌렸으면 이자 줘야 되죠. 그럼 이렇게 분개를 해요.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이자를 주게 될 건데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로 인식하는 게 유효이자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1만 4,236원을 쓰고 근데 우리는 사채는 무조건 액면이자만 줄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0만 원을 주고 그럼 차이나는 14,236원 얘는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상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줄여줄 거예요. 이렇게 분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자금 대변에 있는 얘 차변 계정이 뭐죠? 이자 비용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선이자 성격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론 시험에서 사채 할인 만행 자금은 선이자 성격이라고 대놓고 한글로 적어놔서 나오는 거예요. 얘가 기간 경과하면서 이자 주면서 이자 비용으로 사채 할인 만행 자금을 씌우면서 얘가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 반대되는 회사 한번 또 볼게요. 반대되는 회사. 자, 반대되는 회사도 이자 수익도 유효이자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이 11만 4,236원이 되는 거고, 차변에 이자 받는 건 당연히 얘가 준 돈 이자 받겠지. 그럼 얘는 10만 원이고 차이 나는 14,236원. 이 금액이 만기 보유 증권을 높여주는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을. 자,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이 올라갔죠? 올라가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얘가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의 평가. 만기 보유 증권 평가, 우리 유가증권 평가하는 방법 중에 만기 보유 증권의 평가는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게 얘 상각한 후에 얘 금액 더해지잖아. 같이 증가했죠? 그렇게 기말에 보여주는 게 상각 후 원가법이에요. 그럼 상각 후 원가법도 그래서 유가증권 평가의 만기 보유 증권이 유효이자율법을 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효이자율법 하고 있잖아. 자, 그럼 이제 얘보다, 자, 얘 볼게요. 얘 기억해 두세요. 얘는 유효이자고 얘는 액면이자고 얘는 상각액이에요. 자, 이건 기억하세요. 얘는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어요. 계산할 때. 심지어는 이 금액들을 주는데 이 분계 틀만 알면 풀 수 있는 건데 틀을 몰라서 저는 알고 풀으라고 지금 틀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자, 이 틀은 알아야지 풀지, 아니면 아예 이 문제는 체크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이라는 이야기하면서 얘를 스스로 끌고 온 거예요. 이자 비용을 유효이자로 해야 돼요. 얘 둘이를 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얘 둘이를 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내가 알면 세 개 중에 두 개 알려주는데 왜 못 풀어? 위치만 알면 풀지. 그죠? 이제 위치 알면 돼요. 그죠? 이해가셨죠? 이런 식으로 금액이 가요. 상각액이라는 얘는 얘 둘이의 차이예요. 그럼 얘는 14,236원. 자, 이제 빠르게 갈 건데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그럼 이 금액만큼 얘가 줄었죠? 그럼 사채 장부 금액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사채를 줄여주는 금액이 줄었어요. 사채는 장부 금액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이 금액만큼 얘가 줄었으니까 사채 장부 금액은 늘어나야 되겠죠. 자, 목표를 말할게요. 얘 끝나면 얘가 딱 사라질 거예요. 만기 때. 그리고 얘 100만 원 갚으면서 얘만 쥐면 끝나도록 사라지는 거예요. 얘가 딱 사라지게 될 거고, 지금 대변으로 이렇게 가서 딱 48,037원이 대변 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산하면. 그럼 차감 계정이라는 애가 사라졌고 100만 원 갚을 때 100만 원 주고 얘가 사라질 거예요. 그럼 이 금액 사라지는 만큼 얘도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100만 원 받고 만기 보유 증권 지우면 얘도 끝나는 거예요. 얘는 100만 원 갚아야 되는 애고 얘는 100만 원 받아야 되는 애잖아. 그럼 차감 계정이라든지 낮은 금액이 전부 다 둘 다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만기 때 되면. 그렇게 안 되면 장부가 안 맞잖아. 어떻게 지울 거야? 그죠? 자, 그럼 자, 우리는 만기 때까지 얘를 다 지운다는 건 장부 금액이 얘만 남아 있으니까 1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하면 966 199가 되게 돼요. 지금 이 금액은 이 금액만 여기에서 이 금액만큼 증가한 거예요. 이 금액만큼. 그럼 X2년도 12월 31일 날 또 이제 이 금액의 유효이자를 곱하면, 자, 이 금액이 돼요. 이 금액의 12%. 그게 유효이자율법이라니까. 유효이자율법이 사채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 곱해주는 게 유효이자율법이에요. 액면이자는 그대로 10만 원. 차이가 15,944원. 그러면 얘는
그럼 마지막 해에 12월 31일 날 이 금액에 얘를 곱하면 그리고 열심히 쓰지 말고 카페에 있어요. 카페에 사채 테이블이라고 할인 할증까지 내가 다 적 올려놨어요. 대학생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얘 차이 나는 건 얘는 딱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 금액의 합이 딱 얘거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자, 회계 1급에 세무 2급에서는 얘 값들을 알려준다라고 했죠. 얘를 알려주든 그러면 쓰면 되는데 세무 1급 시험 가면 이론 시험이나 실기 시험에 이거 계산해야 돼요. 2차원도라든지 계산하는 거 삼각형을 물어보거나 얘네들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만 안면 익혀두시되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규칙은 우리 회계 1급 때도 공부했던 기억나실 거예요. 자 보시면 할인 발행하면 돈 작게 받았잖아. 그래서 장부가액이 작은데 할인이든 할증이든 만기에는 딱 액면 가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액면금액 갚을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작게 할인 발행이면 작게 받았기 때문에 얘가 증가해서 만기로 가면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유효이자는 장부 금액의 12% 유효이자율을 곱하는 거니까 얘가 증가하니까 비례적으로 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액면이자는 상법이 그냥 무조건 이 금액으로 주도록 해두고 있고 지금은 할인 발행이기 때문에 시장이자 유효이자가 더 커요. 그럼 얘 이자가 더 큰데 얘가 점점 더 증가하니까 얘 둘의 차이는 더 많아지겠죠. 그죠? 얘가 더 큰데 지금 얘가 더 많아지니까 상가액은 얘 둘의 차이니까 제가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증가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할인 발행에서 나오는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사실 지금 한 거에서 여러분한테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건 이건 우리 카페 봐도 적혀 있고 하니까 자, 이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할인 발행을 하면 이자 지급할 때 이자 지급시를 보는 거예요. 대변에 이자 비용은 유효 이자를 쓰고 대변에 이자 지급하는 거는 우리는 액면 이자를 쓰는 거고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으로 여기에 상각액을 쓰는 거예요. 그럼 할증 발행은 어떻든 간에 이자 비용은 유효 이자고 내가 지급하는 이자는 액면 이자임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할증 발행을 하면 대변에 있던 할증 발행 차금을 줄여줄 거라서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 차변에 와서 얘를 딱 없애버리고 100만 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무 2급에서 이 숫자를 알려주는데 위치라도 좀 기억하면 계산 문제에서 어렵게 낸다고 냈는데 우리 풀어버릴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붕괴는 기억합시다. 저와 같이 기출 문제 풀다가 한 번쯤 만나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진짜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금액만큼 이 금액이 더 큰 거죠. 그죠? 근데 이 금액을 전부 다 이자 비용 처리했으니까 제대로 수정하라고 나와요. 그럼 이자 비용 이만큼 줄이고 이걸 바꾸라고. 그럼 원리를 알아야지만 생각할 수가 있지 아니면 응용이 전혀 안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예,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그 목요일 날 만나면 제가 지금 방금 했던 규칙만 같이 한번 보면서 할증 가지고 간단한 숫자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뭐 퇴직급여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자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이거 하고 나면 일반 전표 분계 연습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컴퓨터 놀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그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 내일 뵐게요. 내일 아니 모레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